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주말인 어제 고농도 미세먼지와 황사가 기승을 부리면서 대기질이 종일 최악의 상태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고 사업장과 공사장에선 작업 시간이 조정됐습니다. 일요일인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도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에선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당시 무인기 대비 태세 발령까지 1시간 반 이상 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인기가 이미 서울로 진입해 비행 금지 구역 등 서울 상공을 가로지른 뒤에야 대응 대비 태세가 발령된 것입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 비율이 8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확진 비율도 23%로 상승해 방역 당국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신임 하원 의장에 친트럼프 성향의 공화당 케빈 메카시 원내대표가 당선됐습니다. 하원 의장을 뽑기 위해 15번이나 투표한 것은 164년 만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공화당에 초당적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테슬라 차량 서비스 센터에 주차돼 있던 테슬라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기차 특성 탓에 진화하는 데 거의 3시간이 걸렸습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양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습니다. 사육하고 있던 닭 7만 8천 마리 모두 오늘까지 매몰 처분될 예정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풀타임 활약을 펼친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이 3부 리그팀 포츠머스를 1대 0으로 꺾고 FA컵 32강에 진출했습니다. 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 219명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는 78%인 171명에 달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즉시 PCR 검사를 받는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양성률은 그제 하루 23.5%였습니다. 이는 전날 양성률인 12.6%보다 10.9%포인트 오른 것으로 방역당국은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오늘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강제했던 입국자 격리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유럽마저 중국발 입국자를 경계하는 조치를 하면서 이전 수준으로 왕래가 늘어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가 오늘부터 이른바 방역 만리장성을 풀었습니다. 48시간 이내 코로나19 PCR 음성 결과만 있으면 중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입국과 동시에 시작됐던 강제적 시설 격리도 폐지됐습니다. 길게는 3주에서 최근에는 8일로 줄었던 격리 기간이 아예 없어진 겁니다. 그동안 중국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하게 했던 강력한 방역 조치가 34개월 만에 사라진 것입니다. So hospital and medical doctors know way better how to handle those patients, and I think China is really prepared to take this next step. 방역 완화가 예고되면서 홍콩에서는 하루 만에 34만 명이 중국행을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왕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늘어날지는 의문입니다. 유럽연합 역시 중국에서 온 입국자 규제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포르투갈과 네덜란드는 중국발 항공편 탑승객 전원에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과 기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앞서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은 일찌감치 입국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이 같은 유럽의 강력한 방역 조치가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I think we have to show respect. Watching the media today, I've seen criticism of China several times, and I think, with the wave of illness going through China right now, I think we should show some compassion for the challenges China's facing at the moment. 중국은 상응한 조처를 할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을 두고 벌이는 긴장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후 처음 맞이하는 춘제 전후의 특별수송 기간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춘윈으로 불리는 특별수송 기간은 어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40일간입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 3년간 상당수 중국인들이 당국의 각종 이동 제한 조치와 권고 속에 귀향을 포기했지만 대대적 방역 완화 조치 이후 맞이하는 올해 춘제에는 고향을 찾는 사람이 급증할 것으로 중국 정부는 예상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오늘도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문을 닫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오후 5시에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다시 발령됨에 따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 중단 기간을 오늘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그제 오후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으로 폐쇄된 상태입니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한 양계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습니다. 고양시는 어제 일산 서구에 있는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양시는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던 닭 7만 8천 마리를 오늘까지 예방적 차원에서 매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또 반경 3km 이내 가금류 농장 43곳에서 닭과 오리 850여 마리도 함께 매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일 전원회의 이후 올해 고강도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를 언급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선회한 모양새인데요. 올 한 해 남북관계를 전망해봤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술 핵무기 다량 생산과 핵탄두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대 선언 등 대적 투쟁의 하늘을 예고한 북한. 실제로 연말 연초 이틀 연속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하다는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데 이어 전원회의가 끝난 뒤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이라는 이례적인 행사까지 열면서 우리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023년을 공화국 무력의 정치 사상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해, 전쟁 동원 준비와 실전 능력 제고에서 전환을 일으키는 해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 움직임도 달라졌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범하자 우리 역시 군사 분계선을 넘겨서 무인기를 보내는가 하면 지난 2일엔 보란듯이 고체 연료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회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유감 표명, 엄중 경고, 혹은 유엔 안보리 제재 등 그동안 보여온 수세적 대응이 아닌 공세적 대응을 예고한 겁니다. 어물쩍 넘어가게 되면 북측에서 또 다른 형태의 도발을 이보다 더 심한 도발을 할 수도 있고 그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는 건 저는 맞다. 이 빌미를 주지 않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좀 더 또 신중하고 또 차분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참 어려운 부분이다. 남북이 군사력 대결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건데 북한은 올 한 해 여러 주요 기념일을 앞두고 국방력 성과를 우선 과제로 꼽고 있고 우리 역시 강경 기조에 더해 전례 없는 한미 연합훈련 등을 예고한 상황이라 올해 남북의 강대강 대치가 말 그대로 역대급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북한이 평양에서 대규모 걸기대회를 열고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는 등의 전원회의 결정에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며 주민들을 다그치고 나섰습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에 이어서 북한군 창건 75주년도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북한 평양 5월 1일 경기장이 새해부터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달 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에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걸기대회입니다. 당원과 근로자, 청년 학생 등 10만여 명이 참가했는데 북한 당국은 충성과 애국심을 촉구했습니다. 더욱더 분발하여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부터 당결정 집행, 인민경제 주요 거지 점령의 번복이적 성과들을 하나하나 번때 있게 이루게 나아갑시다. 정부는 앞으로 북한 각지에서 이 같은 걸기대회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오는 17일엔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전원회의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년의 경우를 고려할 때 북한은 올해도 한 달 안팎으로 전원회의 결정사항 관철을 위한 전 사회적 학습과 투쟁 분위기를 고취하는 활동을 펼쳐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최근 군서열 1위인 박정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해임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군 장악력을 높인 조치라고 밝혔는데 오늘 김 위원장의 39번째 생일을 앞두고 평양 미림 비행장 주변에서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특히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북한군 창건 75주년에 앞서 신년 메시지에서 강조한 국방력 강화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여 긴장 수위도 한층 고조될 전망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당시 무인기 대비태세 발령까지 1시간 반 이상 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군이 군사 분계선을 향해 내려오는 특이한 항적을 처음 인지한 건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25분쯤이었습니다. 레이더에는 10시 19분부터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무인기는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을 따라 서울로 향했는데 우리 군이 무인기 대응 대비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기까지는 1시간 반 이상 지난 정오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의에 의존한 대북 정책은 위험하다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며 9.19 군사합의 등 남북합의문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또 부동산과 시민단체 정책 등을 줄줄이 손질하며 지난 정부와의 차별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낸 윤석열 정부가 과거 남북 합의문들에 대한 법률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9.19 군사합의와 상위 합의문인 평양 공동선언, 4.27 판문점 선언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유명무실, 사실상 무의미해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현재 금지된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 재개를 고심하며 노무현 정부의 육사 합의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정치 이념 문제로 인식해선 안 된다. 지난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규제 완화 의지도 밝혔습니다. 과거 정부가 이 부동산 문제, 환경 문제를 어떤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이 힘들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고 보조금 전면 감사 등 회계 투명성 문제를 공론화하며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등 진보 주류 역시 전조준했습니다. 노조와 시민단체가 야권과의 이권 카르텔로 묶여 있다는 인식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탈원전 정책과 문재인 케어, 주 52시간제 등 지난 정부의 대표 정책들도 줄줄이 손질에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정부와의 분명한 선긋기는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반짝 상승 기류를 탔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지난 정부 흔적 지우기에만 힘쓰는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전임 정부 정책이라 해서 색깔, 딱지를 붙여서 무조건 부정만 한다면 국정 성공은 불가능하고 그에 따른 고통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강제 북송 사건 등에 이어 통계청 수사까지 사정당국 칼날도 문정부를 향하는 상황.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은 지난 정권 유산을 계승하겠다며 정책 포럼을 발족해 대응 태세를 갖췄습니다. 지난 정부와의 차별화 전략은 일단 통했지만 3대 개혁 등 국정과제를 이루려면 법 개정, 즉 여야 협치가 필수인 만큼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를 향한 불안한 시선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띄운 선거제 개편은 선거 때마다 나오는 해묵은 화두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현 선거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본격 공론화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왜 논의는 그대로 맴돌고 있는지 김승환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제 뒤에 보이는 국회에서 우리 동네 대표를 뽑는 방법, 현재는 각 지역구에서 1등만 당선되고 나머지는 고배를 마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구가 합쳐진 통합선거구에서 2명 이상이 당선되는 게 중대 선거구제의 핵심입니다.
굳이 왜 이렇게 바꾸려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1등이 아닌 후보자를 선택한 유권자표가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유권자표가 당선에 반영되지 않은 이른바 사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구 5곳을 살펴봤더니 60% 안팎입니다.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10명 가운데 6명의 표가 무용지물이 된 셈입니다. 하지만 지역구를 합쳐 여러 명을 뽑게 되면 득표율과 실제 의석 비율 간 차이가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단순 평균 득표율로 전체 지역구 의석을 나눌 경우 21대 총선 기준 더불어민주당은 27석이 감소했고 미래통합당은 29석, 그리고 정의당은 4석이 늘어났습니다. 특정 정당의 독식 효과가 완화되는 셈입니다. 호남에서도 보수 쪽 대표들이 몇 명은 당선되고 거꾸로 대구 경북에서도 진보 쪽 정치인들이 당선이 되어야 협치가 되고.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지난해 기초의원 선거구 30곳에서 3인에서 5인 중대선거제가 시범적으로 적용됐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수도권에선 양당이 비슷한 숫자를 가져갔고 영남에선 민주당, 호남에선 국민의힘이 아닌 진보계열 소수정당이 약진했습니다. 다만 소수정당 출신 당선자는 전체 109명 가운데 4명으로 전체의 3.7%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 해도 거대 양당의 독식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소수 정당의 당선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양대 정당으로의 표의 집중 현상이 완전히 완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실제로 효과가 얼마나 컸는지를 논하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리 없을 것이란 전망은 물론 정당별로 복잡한 수싸움이 맞물리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선거제 개편 논의는 제자리입니다. 정치가 지역주의에 따라서 다음 17대 총선도 결정되면 안 되죠. 국민의 지상명령입니다. 선거가 코앞에 와 있는데 어느 정당의 책임자가 유리한 방식을 두고 불리한 방식을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또 지역구 사정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을 모으는 것이 대단히 어렵겠구나 하는 느낌은 가졌습니다.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라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곧 본격 가동해 내년 총선과 관련한 논의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중대선거구제를 두고 각 당의 의견이 엇갈리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선거구 확정 시한인 올 4월까지 손질이 마무리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의혹 핵심은 제3자 뇌물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검찰은 대가성 후원을 통해 이 대표가 사적 이익을 누렸다고 보고 있지만 이 대표는 성남시 공익에 이바지한 게 어떻게 뇌물일 수 있느냐고 맞서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제3자 뇌물죄입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관내 기업들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신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뇌물성 후원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후원이 과연 뇌물인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은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입니다. 검찰은 앞서 전방위적 수사를 통해 기업들에서 확보한 민원 문건 등이 부정한 청탁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대표가 사적 이익을 노리고 뇌물성 후원을 주도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성남시 실무자를 기소하면서 이 대표가 성남FC 운영자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면 축구팀 인수 때 자신이 내걸었던 정치적 약속을 못 지킬 것을 우려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허가 등 각종 현안이 있는 기업에서 성남FC 자금을 받아내는 방안을 찾아 나섰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이런 의혹을 공개적으로 반박해왔습니다. 설사 관내 기업들의 현안 해결을 대가로 성남FC 광고를 유치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모두 성남시 공익에 이바지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 현안 해결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고
시민구단 성남FC가 제대로 운영된 이익은 결국 성남 시민들에게 돌아갔다는 겁니다. 성남시장이 성남 시민의 이익을 위해 결정한 게 공정성, 청렴성을 해쳤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부정한 청탁도 뇌물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이제는 무혐의 결정 났던 FC 광고한 것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없는 먼지 만들어내려고 십수년 노력했지만 아직도 못 만든 모양입니다. 검찰은 앞서 기업 현안 해결을 맡았던 성남시 실무자를 재판에 넘길 때 이 대표를 공범으로 못 박은 만큼 소환 조사 뒤 이 대표를 기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가온 소환 조사부터 재판까지 이 대표와 검찰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에서 제외된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집값이 10억 원 가까이 떨어지는 등 강남 3구 가운데 최대 폭으로 떨어진 잠실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로 유명한 잠실 주공호 단지. 잇따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전용 82제곱미터가 최근 22억 7,600만 원에 팔렸습니다. 2021년 11월 최고가 32억 8천만 원에 비해 10억 원 이상 급락한 것입니다. 작년 12월 말까지 조금 금매 위주로 좀 거래가 됐고요. 그것은 제가 봐서는 기술적 반등인 것 같고 올해 들어서는 지금 매수세도 확 줄었고요. 거의 거래 없습니다. 이처럼 송파구 아파트는 지난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8번째로 높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규제 지역에서 빠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보다도 더 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송파구는 강남, 서초, 용산구와 함께 투기 과열지구 등 3중 규제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가장 고가의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한꺼번에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남겨놓은 것이지, 이게 무슨 수치적으로나 계량적으로 이걸 구분하는 선에 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잠실은 서울시가 지정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도 묶여 있습니다. 잠실 외에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등도 지정 구역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주택 등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등 목적이 아니면 집을 살 수 없습니다. 잠실 입장에서는 토가 풀리는 게 제일 좋죠. 여기 지금 실거주자만 살 수가 있잖아요. 전세 끼고 매수가 안 되니까 아무래도 상당히 제한적이죠. 하지만 현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특히 국토부는 대부분의 규제가 풀린 가운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도 있어야 최소한의 안전판 구실을 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기류입니다. 그런 만큼 향후 부동산 시장의 동향에 따라 서울 내 규제 지역의 추가 해제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고금리 속에 자금난에 허덕이는 카드사들이 앞으로 경기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자 카드 이용 한도 축소에 나섰습니다. 동시에 대출 규모는 축소하고 각종 혜택은 줄이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신용카드 한도가 하향 조정됐다는 글이 줄지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체나 카드 대출 없이 10년을 꼬박 썼는데도 한도가 반토막 났다는 하소연도 눈에 띕니다. 최근 주요 카드사들이 개인 회원을 상대로 이용 한도 정기 점검을 한 뒤 일부 회원에게 한도를 낮추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관련 규정상 카드사들은 연 1회 이상 한도를 점검할 수 있는데 지난 연말엔 평소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금융권 전반에 걸쳐서 조달 비용 상승 등으로 업황이 악화된 측면이 있고,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도 등을 좀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현재 카드사들은 지난해 레고랜드발 자금 시장 경색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금리와 경기 악화에 카드 대금 연체자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위험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른바 상고 경제 시대를 맞았어요. 수신 기능이 없고
또 경기 변동에 민감하다는 여전업의 특성으로 인해 그 충격을 크게 받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용 한도를 줄이는 동시에 대출 문턱은 높이고 금리는 올리고 있습니다. 7개 전업카드사의 지난해 11월 기준 카드론 잔액은 34조 2,800억여 원, 전달보다 5천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 반면 카드론 평균 금리는 13.92%에서 14.84%로 한 달 만에 거의 1%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DSR 규제까지 걸려 대출이 점점 어려워지자 돈이 필요한 서민들은 금리가 더 높은 현금 서비스나 리볼빙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현금 서비스와 리볼빙 잔액은 500억 원, 1,300억 원 넘게 각각 늘어났습니다. 급전이 좀 필요할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시켜 놓으면 이 밖에도 카드사들은 각종 할인 이벤트나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줄이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인 카드사 긴축 행보에 서민들의 돈줄은 얼어붙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면서 수요가 줄어든 주유소가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도 가능한 복합 충전소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우체통과 공중전화와 전화국 등 요즘 쓰임새가 줄어든 인프라들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외곽의 특별한 주유소, 이른바 에너지 복합 스테이션입니다. 수소는 물론 가스와 전기 충전소까지 갖춰 모든 차종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곳으로 변신한 겁니다. 주유소들이 이제 서로 이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수익성이 상당히 이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유소들이 이제 새로운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전국 11,000여 곳의 주유소 중 전기차 충전은 3.9%인 435곳, 수소차 충전은 0.3%인 35곳에서만 가능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수요가 늘수록 이런 복합 충전소도 증가할 전망이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충전은 통합되어 있는데 사실 운영 주체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 복합 스테이션을 활성화하려면 지금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주체를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 생활 필수품이던 공중전화도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4,000개가 사라져 전국에 22,000개 정도 남았고 올해도 2,3,000개가 철거 예정입니다. 비상연락의 필요성 때문에 우편 번호당 하나씩 남겨놓긴 하지만 전기 오토바이 충전소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는 CD기 부스를 설치하고요. 대학가에는 충전대지 부스, 그다음에 시내권에는 공기가 안 좋은 곳에는 대기질 측정기 부스를 설치해서 저희가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전화국도 시대 흐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상당수가 원격 근무가 가능한 거점 오피스 등으로 변신해 새로운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체통도 새 임무를 맡았습니다. 정부는 생태계를 오염시킬 수 있는 폐의약품을 우체통으로 수거하는 방안을 세종시에서 시범 운영해보고 전국으로 확대도 고려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수리를 위해 방문한 서비스 센터에 주차되어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출동한 소방대가 불을 끄려 안간힘을 썼지만 불은 무려 3시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뻘건 화염이 솟아오릅니다.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더 세차게 타오릅니다. 간신히 큰 불을 잡은 뒤에도 차 내부에는 여전히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5시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서비스 센터에 주차돼 있던 테슬라 차량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차량은 대부분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통상 단시간에 700도까지 오르는 배터리 열 폭주 현상이 발생합니다. 막대한 에너지가 응축된 구조상 배터리가 전부 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 완진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실제로 어제 화재도 소방차만 13대가 출동해 물을 쏟아부은 끝에 3시간 만에야 가까스로 진화했습니다. 내연기관차 화재 진압에 들어가는 물이 수십 배를 쏟아부은 겁니다. 배터리의 핵심 연료인 리튬은
물이나 산소와도 반응해 폭발하는 경우도 있어서 불이 나면 불을 끄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탈출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는 갖가지 진압법을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 속 시원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급속히 늘고 있는 가운데 당국과 제조사가 협업해 조속히 진화 매뉴얼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충북 청주시 경부고속도로 청주휴게소 근처에서 고속버스가 승합차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외국인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전용 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승합차를 뒤따르던 고속버스가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새해 첫 영업일부터 차량과 민원인들로 크게 북적였습니다. 차량 연식을 1년이라도 늦게 등록하기 위해서인데요. 과태료를 물면서까지 해를 넘겨 등록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박여군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 북부에 위치한 차량 등록 사업소입니다. 새해 오전부터 차량 신규 등록 민원인들로 북적입니다. 직원들은 밀려드는 민원을 처리하느라 바쁜 모습입니다. 2023년식 차량 등록을 위해 새해 아침부터 이렇게 임시번호판을 떼는 신규 등록 차량들이 차량 등록 사업소로 몰려들었습니다. 연초에 차량 등록 민원이 폭증하는 이유는 바로 차량 연식 때문입니다. 출고일이 아니라 등록일을 기준으로 차량 연식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 출고된 차량도 해를 넘겨 연초에 등록하면 2023년식이 됩니다. 중고차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차 임시 운행 기간이 지나 과태료를 물면서까지 해를 넘겨 등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출고는 원래 작년 21일이죠. 연식 때문에 그냥. 평일 기준 차량 신규 등록 민원 건수는 150여 건이지만 해마다 1월 2일에는 400여 건에 이릅니다. 연초 신규 차량 민원이 폭증하여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일간 전 직원이 30분 조기 출근하고 사업소 내 금융기관 업무시간 또 6시 30분까지 연장하여 시민들이 신규 차량 등록에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신차 출고 지연과 높아진 자동차 할부 금리 등으로 차량 소비 심리가 위축됐지만 연초에 차량 신규 등록이 몰리는 현상은 여전합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전국 변호사 3만 명을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역 변호사단체의 새 대표를 뽑기 위한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일부 후보들 사이에서 폭로전과 법정 싸움까지 일어나는 등 선거가 과열되면서 주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명함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플랫폼 기업이 최근 모바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오는 16일 치러지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3명 가운데 누구를 지지하는지 묻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 후보가 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여론조사는 협회 선관위만 가능하다는 규칙을 어겼고 투표권을 가졌는지도 따로 확인하지 않아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당 후보는 이 기업을 고발했고 선관위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원, 검찰과 함께 법조의 세 축, 이른바 법조 3류를 이루는 조직으로 변호사 등록 허가와 취소,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의 설립 인가는 물론 변호사 징계와 감독 권한도 갖습니다. 특히 대법관과 검찰총장, 공수처장, 양형위원회 등 법조계 주요 인사들의 추천권도 갖고 있고 협회장은 각종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석합니다. 그런데 예년과 달리 올해 선거는 후보들 사이에 소송전까지 잇따르는 등 연일 과열되는 양상입니다. 한 후보는 현 집행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공보물에 담았다는 이유로 협회와 법정 다툼까지 벌였고 또 다른 후보 측은 다른 후보가 2년 전 자신의 손목을 비틀었다며 폭행 의혹을 제기해 맞고소전까지 벌어진 상태입니다. 서울 지역 변호사들의 모임인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소속 변호사들이 현 회장이 지인 채용 과정에 특혜를 제공했고 운전기사에 대해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감사를 촉구한 겁니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 측은 과거 철저한 감사를 받았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고 선거를 비방전으로 만들려는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을 수호하는 변호사단체의 선거가 정책 대결 대신 서로에 대한 비난에만 열을 올리면서
정치권의 구태를 똑같이 되풀이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연이어 미사일 공습을 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801명이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일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우크라이나에서는 사망자 188명과 부상자 613명 등 모두 801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로부터 받은 원조액이 3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조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은 원조액 가운데 40%는 미국으로부터 받은 것이며 유럽연합 25%, 국제통화기금은 8%를 차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받은 원조액은 전쟁 전 국내 총생산의 16% 규모입니다. 미국 하원의장에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하원의장 선출을 위해서 15번이나 투표한 것은 164년 만입니다. 한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하원 의장에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로 15번째 투표 끝에 당선됐습니다. 메카시 의원은 금요일 자정을 넘겨 토요일 새벽까지 진행된 투표에서 216표를 얻어 212표를 얻은 민주당 제프리스 의원을 누르고 하원 의장으로 확정됐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미 하원 의사봉을 쥐게 된 메카시 의원은 친트럼프 성향의 보수주의자로 평가됩니다. This moment calls for restoring trust within our country and with each other. In that spirit, I will work with anyone and everyone who shares our passion to deliver a better future for the nation. I hope you'll join me. 메카시 의원은 자신을 반대하는 강경파 의원들과 물밑 협상을 벌여 하원 의장 해임 결의안 제출 기준을 의원 1명으로 완화하는 등 여러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그는 하원 의장이 되면 중국 문제를 다루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타이완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중국의 강경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에도 백지 수표식 지원은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하원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확장 억제 강화 등의 조치에 대해 의회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여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이란 사법부가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반정부 시위 참가자에 대한 형을 추가 집행했습니다.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 통신에 따르면 반정부 시위에 참여해 사형 선고를 받은 모하마드 카라미와 모하마드 호세이니에 대한 형이 현재 시간으로 7일 집행됐습니다. 사법부는 이들이 지난해 11월 테헤란 동부 위성도시 카라지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바시지 민병대원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시지 민병대는 혁명수비대 산하 조직으로 2009년 이란 대통령 선거 이후 촉발된 시위 사태 당시 강경 진압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미국에서 노숙인이 가장 많은 도시로 꼽힌 LA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노숙자 문제에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노숙자들로 인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한인사회를 포함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김은경 리포터가 전해왔습니다. 다리 밑으로 텐트가 줄줄이 세워졌습니다. 주인은 각종 쓰레기로 너저분합니다. 지낼 곳 없는 이들이 거리로 나오면서 도심 곳곳에 노숙자들의 텐트촌이 들어섰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노숙인이 가장 많은 도시로 꼽힌 LA. 노숙자만 6만 5천여 명에 이릅니다. Is around 60,000 people at any given moment who are in the homeless, who are considered homeless or unsheltered. So it's like incredibly high for how big of a city it is. Some of these people have psychological issues. Some of them are recovering drug addicts. So with that comes a whole litany of problems potentially. 실제로 노숙자로 인한 범죄는 꾸준히 늘어 한인 사회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인 승무원이 노숙자에게 흉기 습격을 당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60대 한인이 LA 한인타운 대로변에서 노숙자가 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한인 동포들은 언제 피해를 볼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운이 안 좋아서 운전을 못하고 버스 타고 다니는데 굉장히 무섭고 옆에서 막 다가온 사람도 있었고 그럴 때는 이제 피하고 갔는데 노숙자를 없애줘야죠.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죽고 그 식당에 불도 찌르고 이런 데는 빈집에 걱정이 되죠. 노숙자 텐트 천막 이런 데는 피해서 다녀요. You can't really walk safely on the streets anymore because you're worried that someone might attack you. 상황이 심각해지자 LA시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캐런 베스 신임 시장은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비상운영체제를 가동하고 우선 노숙자 17,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시설을 1년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약물 치료와 심리 상담 지원도 해나갈 방침입니다. Declaring a state of emergency and activating the Emergency Operations Center. We must bring people indoors faster, and we will. We must build housing faster, and we will. 코로나19 이후 노숙자 문제 해결을 당면 과제로 선정하고도 별 소득이 없던 LA가 올해는 노숙인이 가장 많은 도시라는 불명예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국 LA에서 YTN월드 김은경입니다. 국내 미술 시장의 급성장에 힘입어 해외 유명 갤러리들의 진출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에도 촉망받는 한국계 MZ세대 작가들을 국내외에 소개하는 전시회를 여는 등 새해 초부터 젠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라 껍질을 쓰고 먼 곳을 응시하는 여인. 자화상이 그려진 캠퍼스 테두리에 색동 조각벌을 덧대 거대한 보자기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나 이민자로서 정체성을 고심해온 J.D. 차 작가의 신작 귀향입니다. 민속 설화 등에서 영감을 얻고 회화 텍스타일 조각을 결합해 자신만의 한국적 가치를 찾아갑니다. 포토샵을 활용해 액정 화면 같은 질감을 구현한 20대 작가의 초현실적 작품도 눈길을 끕니다. 디지털화되는 세상 속 무기력과 고독, 인간과 기계의 보완적 역할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기계로 인해서 변형된 신체라든지 증강된 신체의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또 반대로 자기가 사용하는 어떤 그런 기술에 의해서 억압되거나 더 무기력함을 느끼거나 약간 그런 어떤 현상을 보여주는 이미지들을 이제 그려내고 있는데, 오스트리아의 유명 갤러리 타데우스 로팍이 새해를 맞아 준비한 첫 신인 작가전입니다. 지난 2021년 진출한 뒤 한국계 젊은 작가들을 국내 시장에 연결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We feel that Korea is a very creative place who kind of continuously reintroduces a new generation of artists and there is a dynamic here. 미술 시장 침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에도 연초부터 해외 갤러리들의 움직임이 기민합니다. 페이스 갤러리가 이달 중 로버트 맹골드와 마야린 개인전을 잇따라 열 계획이고, 페레스 프로젝트 등 몇몇 해외 갤러리는 지점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 진출 해외 갤러리는 10여 곳으로 추정되는데 한국 시장 인기에 힘입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엔데믹 전환이 속도를 내면서 새해 벽두부터 국내 K-팝 가수들도 세계 무대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팝의 거장 마이클 볼튼과 해리 스타일스 등 쟁쟁한 팝스타들도 줄줄이 내한합니다. 새해 주목할 만한 공연 소식 차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년 최대 규모의 월드 투어 공연 일정을 예고한 가수는 블랙핑크입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을 시작으로 북미와 유럽 15개 도시를 찍은 블랙핑크는 새해에도 오는 6월까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돌며 대장정을 이어갑니다. 특히 여성 뮤지션들에게 문턱이 높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전 세계 걸그룹 최초 단독 콘서트입니다.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1위 기록을 2번이나 달성하며 넥스트 BTS로 꼽히는 스트레이키즈도 올해 18개 도시 42회 규모의 월드 투어 데뷔를 장식합니다. 기세를 이어받아 NCT 127은 오는 9일 미국 시카고를 시작으로 중남미 7개 도시 무대에 서고 트로트 왕자 가수 임영웅 역시 다음 달 미국 LA에서 첫 콘서트를 열고 해외 진출의 포문을 엽니다. 한국 관객들을 잡기 위한 해외 유명 팝스타들의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탑의 거장 마이클 볼트는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고척돔에서 지난 2014년 이후 9년 만에 내한 공연을 하고 록의 전설 브라이언 애덤스도 오는 3월 29년 만에 한국 팬들과 만납니다. 내한 공연 소식으로도 음악 커뮤니티를 들끓게 했던 슈퍼스타 해리 스타일스는 오는 3월 봄에 한국을 찾습니다. 이 팬데믹 시기 동안 공연을 접하지 못했던 아티스트와 관객들의 어떤 좀 억눌려져 있던 욕망 같은 것들이 도드라지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엔데믹 전환으로 전 세계 무대가 다시 활력을 되찾으면서 새해부터 공연장이 풍성하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풀타임 활약을 펼친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이 3부 리그팀 포츠머스를 1대0으로 꺾고 잉글랜드 축구협회 FA컵 32강에 진출했습니다. 안면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왼쪽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포츠머스의 밀집 수비에 막혀 전반 내내 이렇다 할 기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후반 4분에는 손흥민의 크로스를 에메르송 로이알이 헤더로 마무리했는데 왼쪽 골대를 맞고 골키퍼 손에 막혔습니다. 토트넘은 후반 5분 해리 케인이 터뜨린 결승골을 끝까지 잘 지켜 포츠머스의 힘겨운 한 골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피겨 남자 싱글의 간판 스타 차준환이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쇼트 프로그램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차준환은 의정부 실내 빙상장에서 열린 남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서 합계 101.04점을 받아 2위 이시영을 19점 차 이상으로 따돌리는 압도적인 1위로 대회 우승을 눈앞에 뒀습니다. 최종 순위가 결정되는 프리스케이팅 경기는 일요일 같은 장소에서 열립니다. 오늘도 잿빛 하늘입니다. 현재 대부분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이고요. 주의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사도 오전까지 영향을 주겠는데요. 따라서 수도권과 영서, 충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중부와 경북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 미세먼지 지금 안개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부와 경북 북부는 오전까지 짙은 안개 예상되니까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현재 서울이 영하 3.2도, 부산은 영상 2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영상 6도, 대전 8도, 광주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경기 일부와 영서 중북부에 눈이 조금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